안녕하세요. 평소에 적적하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 이사연 채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저는 평범한 삶을 꿈꾸는 한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좀 기구했어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딱 1년 뒤에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눈이 펑펑 오는 날 차에 치여서 아주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끔찍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엄마는 그날의 이야기만 말하면 눈물을 쏟아내요. 원래 우리 엄마는 무당을 할 팔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선영아, 엄마 어릴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뭐였는데? 선무당이었어. 선무당. 어린 것이 귀신같이 어른들 미래를 캐고 다닌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고민 상담하러 왔다니까. 중학생도 안 된 아이한테. 참 웃기지? 엄마는 어린 나이부터 밤잠을 설쳤대요. 자려고 누우면 침대 끝에서 귀신이 보였답니다. 꿈에서도 귀신이 보였대요. 대화를 막 하고 있으면 외할머니가 엄마의 얼굴에 찬물을 부어서 깨웠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도대체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야, 계속?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무당이라는 직업이 안 좋은 직업이었잖아요. 사회적으로 편견도 있고 사람들이 하대하는 직업에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외할머니는 엄청 노력을 많이 했대요. 딸내미한테 신기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점집도 많이 다니고 6개월마다 굿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집 재산이 절반 정도 날아갔다고 합니다. 굿 한 번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엄마의 먼 친척 중에 신기를 받아서 무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엄마한테 가던 신기가 다른 분한테 가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더 이상 엄마를 지켜줄 어른이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외할머니가 엄마를 위해서 부적도 써오고 집 안에 팥부터 시작해서 음기를 내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치해 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엄마가 점점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주 착한 총각이랑 결혼을 했대요. 충남에서 농사밖에 모르고 우직하고 건실한 사람으로 유명한 아빠는 여자와 눈 마주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자신감이나 용기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엄마는 약간 대장부 같은 성격이었던 거고요. 워낙에 성격이 강한 엄마는 이 남자 아니면 나는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고 그래서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먼저 대시를 했대요. 지금도 여자가 대시를 하는 게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희귀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여자가 먼저 마음을 표시하면 사람들은 발랑 까진 여자부터 시작해서 남자의 환장한 여자라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여튼 간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빠와 결혼한 엄마는 언니를 낳았습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대요. 네 언니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아파서 서울대학병원에 오래 입원을 했잖니. 아직도 난 그게 마음이 아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젖 한 번 네 언니한테 물려주지도 못하고 유리 너머로밖에 바라볼 수 없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라. 이따금씩 그날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물방울을 뚝뚝 흘려내는 엄마였습니다. 하여튼 간에 언니는 자주 아팠대요. 그때 엄마가 소원을 빌었대요. 우리 딸내미만 아프지 않게 해주면 내가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선미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는 엄마가 신기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마음의 목소리가 하늘에 들렸나 봐요. 귀신처럼 언니가 조금씩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입맛이 없어서 맨날 분유 먹는 것을 거부했던 언니가 아주 강하게 젖병을 빨기 시작했고요. 이상하리만치 심장 운동도 활발하게 다시 돌아왔대요. 대학병원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놀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언니가 건강해지기 시작하자 언니를 제외한 저희 가족에게 하나 둘씩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엄마였답니다. 온몸이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고,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오한이 된 것처럼 파르르 떨고 땀을 엄청 흘렸답니다. 걱정이 된 아빠는 동네에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왕진을 부탁하고 시골집까지 내려온 의사가 엄마를 진찰했대요. 이상하네요. 딱히 감기도 아닌 것이 저희로서는 약 지어주는 것 외에는 딱히 해드릴 게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 좀 한 번만 더 자세히 봐주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감기가 5개월 동안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서울대학병원에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저 정말로 미치겠습니다. 양방 의사 선생님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면서 손을 뗐대요. 그때 앞집에 살던 마할머니라고 맨날 산에 가서 말을 캐오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결혼도 안 하고 맨날 마만 캐면서 팔았던 신기한 할머니였거든요. 우리 엄마 소식을 들은 마할머니가 집에 와서 엄마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신병이네. 이건 못 고치는데.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마 달린 물을 엄마에게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는 알았대요. 그 물이 단순히 마만 달인 물이 아니란 것을요. 귀신을 쫓아내는 각종 약재가 들어있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마할머니도 예전에 신병이 왔다가 신내림을 받기 싫어서 가족들을 전부 멀리하고 시골에 들어와 산을 타면서 사시는 거였대요. 그래서 약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고요. 하여튼 간에 아빠는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순박하고 아내밖에 모르는 아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적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신기 없애는 것들을 가지고 왔대요. 외할머니 역할을 아빠가 대신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조금씩 엄마의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 무렵에 엄마가 저를 임신한 거였답니다. 선영아, 네가 복덩이였어. 선영이 너를 임신하자마자 몸이 건강해지고 아픈 것도 싹 나았으니 말이야. 그 당시 점쟁이들 말로는 뱃속에 있는 제 기운이 너무너무 강해지고 엄마가 아프지 않게 된 거래요. 저를 품고 있으니까 조상신이 엄마에게 다가오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너를 임신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뭔지 절절하게 알겠더라고. 하지만 문제는 엄마가 저를 낳은 이후부터 시작되었지요. 제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하고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된 거였죠. 아빠는
농사와 아내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대요. 정말로 한평생 앞만 보면서 살아왔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였죠. 하루아침에 아빠가 허망하게 돌아가시니까 엄마는 큰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가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요. 엉엉 울면서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저를 친할머니에게 맡겼대요. 그리고 점집에 막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 신내림 받겠습니다. 조상신 모시는 게 대체 뭐라고 내 주변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다 필요 없고 저 신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사망 소식을 접한 점쟁이들은 신내림 받지 말라고, 남편이 저 세상에 갔으니 막내딸이 20살 될 때까지는 평범하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저를 잘 키우겠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무래도 팔자가 기구하다 보니까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그랬답니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그릇이 깨지고, 가게에 취업해서 서빙을 하려고 하면 그 가게가 한 달이 안 가더라고. 다 망해버리는 거야. 엄마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다 보였습니다.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한 점쟁이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조언을 해주었나 봐요. 그쪽이 접시를 만지면 깨지고, 그쪽이 취업을 하면 멀쩡하던 가게가 폐업하고, 그게 다 왜 그런지 알아? 점쟁이가 될 팔자는 칼을 가까이 해야 해. 항상 나를 가까이 해야지 해가 없어. 그래서 접시가 자꾸 깨지는 거고 멀쩡하던 가게가 망하는 거야. 그쪽 운명이 나를 봐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대요.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긍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엄마가 시작한 일이 바로 칼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먹돌 하나 사서 동네 사람들한테 돈 받고 칼을 가는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엄마가 칼을 갈면 안 잘리던 것들도 숭덩숭덩 잘 잘린다면서 소문이 쫙 난 겁니다. 옆 동네부터 시작해서 농기구, 낫, 곡괭이 등등 별의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죠. 엄마는 칼 갈아서 자식들 다 대학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칼이 무뎌지면 버리고 새로 사기 시작하니까 엄마도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였죠. 그래서 엄마가 시작한 일이 뭔지 아니? 바로 도축일이야. 도축. 여자가 하기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운명이 기구한 엄마는 그런 일도 척척 잘 해냈지요. 신기가 있던 엄마는 모은 돈을 족족 투자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대박이 났대요. 충남에 땅을 투자하면 그 땅 근처에 재개발이 되어서 땅값을 비싸게 팔 수 있었고,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로 유명한 지역을 헐값에 매입해서 대추나무를 심었더니 7년 뒤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돈더미에 깔려 죽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들인 건물만 몇십억, 거의 100억 가까이 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여전히 칼을 잡는 직업을 놓지 못했습니다. 칼을 놓는 순간 자식들에게 신기가 가버리니까요. 제가 20살이 된 이후에 엄마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아빠가 죽은 지 딱 20년이 지났네. 네 아빠 덕분에 니네들이 잘 사는 건데 20살 이후에는 너네들 팔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 엄마는 너무 걱정이 크다. 아유 엄마, 21세기인데 신병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요즘은 약물로 다 고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조상신이 그렇게 자손들을 위하면 왜 자손들한테 신내림을 줘서 고통스럽게 하나? 그 양반들 참 신기하다니까. 성격이 센 저는 신내림 그거 별거 아니라면서
그냥 대충 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섭지도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저는 취업을 했고 사무직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잘 안 맞더라고요. 워낙에 에너지가 많은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참아가며 일을 하던 중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춤을 알려주는 선생님이었어요. 회사 생활이 지루해서 살사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를 알려준 선생님이 남자친구가 되어버린 거였죠. 처음엔 저에게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맨날 말도 없이 일만 해야 하는데 일 끝나고 춤을 추러 갈 때는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로 살아 숨쉬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절절하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정말로 잘해줄게. 다른 걱정하지 말고 나랑 행복하게 살자. 나랑 결혼하자. 그 말을 들은 순간 바보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결혼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춤추는 남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100% 바람난다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 선영아, 그 남자는 아니야. 불장난 같은 사랑에 빠져서 인생 망치지 말고 연애만 해. 그때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리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저보다 일찍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언니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저도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욕구가 들기도 했고 언니가 마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결혼을 빠르게 추진한 것 같아요. 엄마는 신기 때문에 자식을 잘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괜히 자식 만나면 내 불운한 운명이 자식한테 갈 것 같다면서요. 제가 20살 된 이후로 엄마랑 저랑은 전화통화로만 이야기를 했죠.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청혼받았어. 뭐? 그게 정말이야? 처음에 엄마는 무척이나 놀랐지만 자식 팔자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허락하고 반대할 것도 없이 결혼하라고 했어요. 상견례 날 때도 엄마는 사정이 있다는 핑계로 사돈을 만나지 않았고 결혼식 날에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돈이 우리 엄마를 안 좋게 보았어요. 그쪽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일반인들한테 신들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저도 그냥 입 다물고 있었죠. 심지어 시어머님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기본적인 예의도 없네. 라며 혼잣말로 우리 엄마를 무시하기도 했답니다. 하여튼 간에 우여곡절로 결혼하게 된 저희는 처음에는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우려한 게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남편이 춤추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옷깃에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기 시작하더라고요. 촉이 좋은 저는 설마 여자 만나고 온 건 아니지?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남편 얼굴이 빨개지면서 절대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극구 부인을 하더라고요. 지발 저린 놈이 더 화를 내잖아요. 남편은 사치가 굉장히 심한 놈이었습니다. 저랑 남편 둘 다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아둔 돈이 없었기에 엄마 찬스를 썼거든요. 서울에 있는 엄마 집에 신혼집을 차렸고요. 그런데
거기로 엄마의 건물 관련한 세금 통지서가 날아오면서 남편이 엄마 재산 규모를 알게 된 거였어요. 사위가 내 재산 규모를 알았는데 쫌생이처럼 구는 건 좀 아니겠지? 엄마는 사위에게 큰 돈을 턱턱 주기도 했어요. 나이 먹고 지갑 닫으면 밉보이기 좋다고 하면서요. 사위는 엄마 덕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사치도 엄청 부리고 다녔죠. 저는 딱히 별말 안 했습니다. 사치도 부릴 수 있을 때 부려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는 촉을 받은 이후부터였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용서가 안 되거든요.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쯤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던 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신병이었어요. 제가 워낙에 성격이 세니까 원래 저한테 가야 할 신병이 언니한테 간 거였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언니가 아프니까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신을 모실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워낙에 착하고 선하고 여렸으니까요. 엄마는 자식들이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게 낫다 라며 온갖 도사들을 다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나이가 있는 편이었고 신을 모시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제가 신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신 같은 거 무섭지도 않고 하루 종일 신당 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밤에만 잠깐 신 모시면서 살 거니까 그렇게 할게. 언니도 엄마도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대장부 같은 성격인 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남편 몰래 신내림을 받았어요. 저를 도와주신 무당분께서는 날 위해서 칼춤을 추다가 발을 베일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가 너무 강해서 자꾸 조상신을 튕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신내림 받으면 몸도 아픈데 저는 아픈 것도 없이 밥만 잘 먹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신당을 지키진 못하고 저녁에 잠깐 신당에 가서 조상신 모시고 다른 사람들 신점을 봐주었어요.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용하다고 소문이 쫙 났고요. 사람들이 저를 무진장 많이 찾아왔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신점을 봐줄 때만큼은 머리를 쪼여매고 아주 무서운 메이크업을 했고요. 그런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미래는 턱턱 봐주고 앞으로 갈 길 잘 예언해주면서 제 인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남편, 항아리에 구멍 뚫어놓고 돈 줄줄 빼가는 네 남편은 언제까지 옆에 둘 거냐? 내가 니를 그리 가르쳤느냐? 한 할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난 저는 식은땀을 쏟아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우리 엄마 재산 때문에 남편이 기고만장해서 살고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편에게 준 카드부터 시작해서 외제차 등등을 뺏어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제가 그걸 빼앗아 가기에는 우리 엄마 체면이 안 사니까 이리저리 핑계를 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투자를 잘못해서 사기당했나봐. 건물이랑 재산 전부 다 홀라당 날아갈 것 같아. 최악의 상황일 때는 파산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준 카드랑 차랑 전부 다 나한테 다시 줘. 장모님이 파산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남편도 꼼짝 못하고 받은 거를 다 토해냈습니다.
며칠 뒤 사단이 일어난 거죠. 술에 잔뜩 취해온 남편은 저에게 아니, 장모님은 고졸이라서 그런 건가? 왜 재산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자식들한테 피해주고 그러셔? 진짜. 막 혼자서 중얼중얼 욕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 욕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괜히 제가 일반인한테 화를 내면 살 날아가서 안 좋은 일 생길까봐 최대한 남편한테 화내는 걸 참았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욕하는 건 괜찮은데 엄마 욕은 하지 마. 끼리끼리 논다 정말. 마지막까지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지 분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놈이랑은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조상신이 날 살렸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밤늦게 집으로 오니 집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더라고요. 너 나 말고 다른 여자 우리 집에 데리고 왔니? 여자 향수 냄새 이거 뭐야? 뭐긴 뭐야. 누가 누굴 데리고 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나 머리 아프니까 당신 좀 밖에 나갔다 와. 당신 얼굴 보면 열받으니까. 머리 아픈 사람이 나가야지. 멀쩡한 내가 왜 나가? 적반하장으로 집에 들어온 저를 내쫓아내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싸움이 터지기 직전에 갑자기 장롱문이 우당탕탕 하면서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떼구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놀란 저는 깍 고함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였네요. 남편도 얼굴이 벙쪄서 아무 말 못하고 상간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속옷 차림에 치마만 간신히 하반신에 걸친 상간녀는 진짜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나가 있는 동안 남편놈은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질펀하고 끈적하게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화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나 사랑하는 여자 생겼고 이 여자 당신보다 훨씬 잘난 여자야. 나이도 어리고 학교도 좋은 대학 나왔고 부모님도 잘 살아서 부유하게 유년 시절 보냈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모로 이 여자가 내 여자인 것 같아서 포기 못하겠다. 나랑 이혼해줘. 내가 할 소리를 남편놈이 하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저녁에는 신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황당하긴 했지만 거기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본 얼굴이더라고요. 나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전혀 본 적 없는데요? 상간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끝까지 거짓말이네. 진짜로 이화여대 나오고 예원중 출신의 한남동에 부모님 사시는 거 맞아요? 한남동에서 몸 파는 게 아니라? 상간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아줌마인 줄 알아? 몸을 왜 팔아? 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니까 부러워?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하든가.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실소를 지었습니다. 상간녀 그 여자 저한테 신점을 보러 온 술집 아가씨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상투머리 올리듯이 머리도 쫙 조매이고 무서운 무당옷을 입으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서
저를 못 알아본 듯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림역에 있는 무당집에 온 적 있지? 제가 이 말을 한 순간 상간녀 얼굴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엄마는 사창가에서 일하다가 손님 아기를 가져서 너를 낳은 거고,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가출해서 엄마 팔자 따라서 청량리에서 몸으로 돈 벌다가 20살이 되자마자 강남으로 넘어왔지? 그리고 거기서 직장인들 뒷구녕 빨아주면서 모은 돈으로 얼굴 성형수술하고, 이뻐지니까 받는 대우가 다르니 점점 이뻐지려고 성형외과 원장들이랑 놀아놨다며. 그 여자의 과거를 제가 줄줄이 읊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네 전 봐준 그 무당이야 이거사. 뒷주머니에 있는 명함을 꺼내서 그 여자 얼굴에 팍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남편은 당신이 무당이라고? 저에게 되물었고, 어차피 나랑 이혼할 거니까 내가 무당 일을 하든 말든 상관없잖아? 남편 놈 어깨를 팍 밀치고 나왔습니다. 이쑤시개처럼 힘없는 남편 놈은 저의 손짓에 발라당 몸이 뒤로 꼬꾸라졌고, 넘어지면서 바지가 부악 찢어지고 망신 개망신을 당했네요. 만나던 남자 앞에서 지 과거가 까발려진 상간녀는 저희 집에서 대성통곡을 했고요. 저는 집을 나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네, 현대아파트 101동 205호인데요. 무단 침입으로 신고 좀 하려고요. 제가 모르는 여자가 저희 집에 있네요. 빨리 연행해 가주시죠. 제대로 복수까지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상간녀를 데리고 파출소로 갔고, 집에 사람이 싹 나간 순간 저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물건만 딱 빼서 신당으로 갔네요. 그리고 조상신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요. 괴물 같은 놈,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거머리를 떼줄 수 있게 용기를 주어 감사하다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그놈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이 큰 금액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통상 상간녀 위자료 소송 중에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네요. 그나마 그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당은 가정을 평범하게 꾸리고 살기에는 힘든 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사람 자체 에너지가 많고 자유로운 기질인 저는 차라리 이혼한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제가 조상신을 모시니까 우리 엄마랑 저희 언니가 이제는 아픈 것도 없고 행복하게 잘 살아서 좋네요. 평생 칼 잡는 일을 해야지 자식들에게 안 좋은 일이 없을 거라는 엄마는 이제 칼 잡는 일을 그만두고 평범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점 봐주시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기가 워낙에 세서 조상신이랑 기운이 맞먹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무당일 하면서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봐봐. 온 가족 파탄나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잖아.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워낙에 강해서 조상신이나 다른 영혼이 저를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서 엄마를 지켜준 건가 봐요. 저는 좋습니다. 저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남들은, 특히나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무당분들을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되신 분들은 없어요. 다들 자기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뿐이더라고요. 저도 이전까진 몰랐고요. 하지만 제가 무당이긴 하지만 저도 이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이지만 엄마 말처럼 아빠같이 선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아빠는 본인을 희생해서 두 딸들의 청춘을 지켜준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어찌 보면 가장 착하고 선한 사람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빠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잠시 불장난 같은 사랑에 빠져서 이혼을 하게 된 저이지만 이제는 한 번 상처를 받았으니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오늘도 힘내보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삶이 힘들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TV 너머로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이면에는 슬픔이 있기에 누구를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쓰면 운이 트일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저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